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자, 오늘은 랜섬웨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이 랜섬웨어라는 거에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멘붕에 빠지실 겁니다. 예. 백업을 하지 않았다면 예, 모든 데이터는 한마디로 예, 버려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감염시킨 해커는 바로 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랜섬웨어가 어떤 기술로 이 랜섬웨어가 이제 많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대응을 한다면 이런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대학교 최소담 김종성 교수님이 만든 보고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랜섬웨어. 이 랜섬웨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랜섬은 영어로 랜섬 바로 몸값이라는 말이고요. 결국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요구한다.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파일 암호화를 통해서 모든 파일을 암호화시키고요.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015년경에 국내에서는 좀 발견됩니다. 2017년도에 국내 웹호스팅 업체 이 랜섬웨어에 한번 감염돼가지고 큰 피해를 봤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인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마디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국내에도 유포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파일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금전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업의 기밀 정보 또 고객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형태로 또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랜섬웨어 피해 사례들을 보면요,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기아, 그다음 뭐 CJ, LG, 뭐 주요 대기업들 보면 많이 이 랜섬웨어 피해를 봤죠. 풀무원, 하나, 한원 이런 이제 큰 굵직한 이런 대기업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해외 기업들은 이제 더 많죠. 해외 기업들은 이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 기밀 정보, 이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돼가지고 이 소송까지도 이제 기업이 문제로 번지면서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서버하고 이 PC를 암호화를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업무를 마비시키고요. 서비스 중단을 통해서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랜섬웨어로 인해 가지고 피해 금액이 대략 한 2조 5천억. 2015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기존 대비해서 과거에 대비해서 23배 급증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이러한 랜섬웨어가 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대응하는 대책반, 이런 막 지원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이제 뭐 법을 집행하는 기관, 뭐 FBI,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보안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예방법들, 뭐 복구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이렇게 갈수록 피해 금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표 방식은요 크게 피싱 메일, 피싱 메일하고요,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뭐 경찰청을 사칭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그 채용, 예, 그 채용 담당자한테 지원서를 이메일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런 이메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갈수록 이런 이제 피싱 메일이 굉장히 많은 공격 대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장 쉽고요. 많은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채용 담당자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낚시성 피싱 메일에 절대 당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RDP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컴퓨터,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인데 이 기본 포트가 3889번이고 공격자는 이 네트워크 스캔을 통해 가지고요 RDP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자격증명, 그러니까 이 RDP라는 게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려면 상대방,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상대 측에서 자격증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명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유효한 자격증명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RDP 공격, 이 원격 데스크탑의 이 프로토콜을 갖다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요 자격증명을 획득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결국 이 서버에 접근하는,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랜섬웨어를 유포해서 암호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고요. 피싱 메일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지원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압축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는 결국 이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원자가 사전에 연락된 지원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파일 열어보는 순간, 이게 결국은 열어보는 순간 이제 이게 바로 설치가 되면서 랜섬웨어가 바로 유포되면서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청을 사칭해서 이제 이러한 워드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데, 이게 이제 다운로드 하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메일에 대한 이러한 답장 통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감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일에 포함된 어떤 링크, 이런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고 강제로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경찰청, 은행, 입사 지원서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받았다, 바로 그냥 지우시는 게 정답이에요. 입사 지원을 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은 이 랜섬웨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통해서 권한 상승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파치 로그4j라고 하는 로그를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로깅을 하는 API입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죠. 이거에 대한 원격 접속하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원격 코드를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고 서버에 접근해서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뭐 많이들 하는 이 로그4j 취약점, 이게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죠. 그래서 개발한 자바 기반의 자바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이제 많이 사실상 쓰이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고요. 이 언어에 로 개발을 할 때 이 로그포.j라는 이 유틸리티 이걸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로그포쉘이라고 하는 원격 쉘이 있습니다. 쉘이라는 거 하는 거는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터널을 갖다가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뭔가 이렇게 입력을 통해 가지고 원격지에 공격을 당하는 공격 대상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쉘, 그러니까 이 터널을 뚫는 거죠. 이 쉘을 탈취해 가지고 이 쉘을 접근 권한을 탈취해서 이걸 뚫고 이 공격자는 원격 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서버의 권한을 획득한다거나 또는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를 파일을 원격지에서 실행시켜 가지고 감염시키는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포.j의 이 로깅 유틸리티의 로그포 쉘을 통해서 임의의 코드를 갖다가 원격지 공격 대상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해커 서버로 응답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해커 서버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응답이라는 게 이제 악성 코드 파일이 될 것이고, 이런 파일이 공격 대상 서버에 유포가 돼서 결국에는 권한을 획득한다거나 감염시키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익스체인지 서버를 통한 방법인데요. 이 익스체인지 서버의 취약점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자메일, 일정 관리, 메시지 같은 거를 관리하는, 협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익스체인지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원격 코드 실행이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프록시 로그온이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의 인증 과정 없이 사용자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웹쉘, 이 웹쉘을 결국 생성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웹쉘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뚫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용자에게 받은 지시를 해석해서 하드웨어 지시어로 바꾼다. 그래서 결국 운영체제 커널과 사용자를 연결시켜준다. 결국 터널을 뚫는 거죠. 그래서 보통 22번 포트, 22번 포트 등 이런 별도 포트를 통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공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웹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공격자의 웹쉘을 갖다가 웹쉘을 통해서 획득을 해서 접속해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원리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웹서버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 업로드에 성공하게 되면은 원격지의 웹쉘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웹쉘을 통해서 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명령을 공격 대상 서버에 명령어를 날리게 되어가지고 결국 권한을 탈취한다거나 악성 코드를 심거나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데 이 웹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프록시쉘의 취약점을 결국 유형하는 것인데요. 원격에서 서버 제어 및 이메일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443번 이런 포트를 통해서 공격 대상을 검색을 하고요. 이 443번이라는 게 HTTPS라고 하는 웹 전용 보안
포트입니다. 포트, 통신 포트라고 하죠. 포트라는 거는 결국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포트라는 게 있는데, 정해진 이 포트를 통해서 각종 프로토콜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3번이라는 이 포트를 통해 가지고 공격 대상을 검색을 하고요. 이 443번 포트에다가 이제 악성 요청을 하면 이 취약점, 익스체인지 파워셀의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결국 익스체인지 서버의 인증을 얻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파일 쓰기를 통한다거나 역직렬화라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죠. 파일 쓰기 같은 경우는 이미 경로에다가 이제 악성 파일을 작성해서 이제 웹 쉘을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웹 쉘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역직렬화라는 것은 권한을 얻게 되고 권한을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공격자가 바로 접근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취약점을 또 이용하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에서 사용자를 관리한다거나 도메인, 권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불리고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가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건데, 디렉토리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공유된 자원, 그렇죠? IP나 포트 또는 해당 서버의 로컬 사용자의 어떤 계정, 그리고 인증, 권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의 저장소 이런 것,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중앙 저장소에다가 사용자, 네트워크 자원과 사용자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디렉토리가 결국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넷 로그온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의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제로 로그온이라고 불리고요. 이걸 통해서 이 취약점을 통해서 결국 액티브 디렉토리의 이 도메인 컨트롤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는 순간 모든 기업에 모든 기업에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제어하고 권한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 대상 공격자는 이런 액티브 디렉토리 취약점, 넷 로그온의 취약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쉘을 얻게 되고 터널을 뚫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권한을 탈취하고 모든 기업의 자원,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이쪽 서버의 권한까지 전부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자는 이걸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체 기업의 시스템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이렇게 이제 무서운데 결국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이제 이 파일들을 다 암호화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암호화를 하냐? 이 공개키 알고리즘 그리고 대칭키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파일을 암호화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이 암호화를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이런 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이제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이 암호화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공개키라는 걸 알고리즘 쌍을 생성하고 이 공개키는 랜섬웨어라는 이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미리 탑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개키와 이제 대칭키,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결국 랜섬웨어에다가 인베디드 미리 삽입시켜 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격자 서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 대칭키 암호화 키를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일을 전부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결국 공격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거를 해커한테 다시 보내게 되면 해커는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 키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를 자기는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암호화를 위해서 결국 대칭키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파일 암호화 종료 후에는요, 이 암호화에 사용되는 이 대칭키, 파일 암호키를 공격자의 공격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격키 암호화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키를 해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암호화된 파일을 풀려면 해커가 알고 있는 이 키를 갖다가 알려줘야만, 돈을 받고 알려줘야만 전부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 암호화의 알고리즘,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알고리즘 중에 뭐 AES, RSA, RC4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요. AES와 RSA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이고요. 이런 알고리즘은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의 그 파일 알고리즘들이 다 다릅니다. 랜섬웨어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 다 이렇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다 해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힘들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독하기 어렵다 보니까 랜섬웨어 자체에 걸리지 않도록 보안을 잘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유명한 방법이죠. 뭐 양자 컴퓨터라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 랜섬웨어, 금전적인 이 피해를 통해서 결국 데이터를 탈취하고 업무 마비까지 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랜섬웨어가 계속 변종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알고리즘, 공격키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복구, 복호화 이런 것들도 전부 불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요. 걸린 순간 결국은 그냥 돈을 지불하고 풀든가 아니면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 백업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이제 랜섬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이러한 이제 문서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고요. 결론은 최신 패치,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 이런 걸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승인되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들,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백업, 이 백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백업만 잘 되어 있다면 결국은 다 그냥 컴퓨터를 포맷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컴퓨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다시 켜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운영 체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요. 항상 보안 패치, 윈도우의 어떤 최신 패치 이런 것들 항상 유지를 잘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